자, 이제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민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민법은 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법은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물권법, 채권법, 그리고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총 5개 편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민법 총칙과 물권법, 채권법이 있는데 이 물권, 채권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보통 재산법, 돈에 관한 법이라 재산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아래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보통 집안에서 발생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통 가족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민법 총칙이란 이 물권, 채권이 있죠. 이 두 가지의 공통상을 모아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고양이와 강아지라면 동물이라 할 수 있죠. 이처럼 민법 총칙이란 재산법에 관한 공통상을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는 이제부터 항상 이 단어 재산상 법률행위 이 단어를 반드시 음도하셔야 돼요. 재산에 관한 거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더라도 민법 총칙을 풀 때 공법행위 틀립니다. 가족법상행위 틀린 거죠. 이건 우리 개인 간의 재산상행위 여기에 찍어야 정답입니다. 이 큰 테마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자 물권법에서는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하죠. 흔히 이러잖아요. 야 법대로 해. 꼭 술 마시고 싸우면 법대로 해 그러잖아요. 그럼 법대로 해 그럼 좀 없어 보이죠. 이걸 좀 유식하게 물권은 법에 정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물권은 어떻게 한다? 법에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린 채권법 시간에 총칙과 계약이 있거든요. 근데 총칙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린 계약만 시험에 나오는데 계약은 보통 두 명이 하죠. 아까 전 시간에 아파트 매매 계약한다. 아파트 매매는 보통 두 명이 하잖아요. 그럼 자기들 멋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법에서는 너희들 멋대로 해, 네 멋대로 해 하시면 돼요. 또 네 멋대로 해 좀 없어 보이죠. 유식하게 계약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물권에서는 물권 법정지가 지배하고 채권에서 계약법에서는 계약 자유 원칙 이게 지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민법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를 보시면 자, 우리는 부동산 중개하는 게 주 목적이죠. 그럼 여기서 부동산 중개와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이 채권 총칙 몰라도 중개할 수 있고 이것도 부동산 중개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이 우리 시험법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약 절반가량만 시험에 나와요. 한번 책을 찾아볼까요? 자, 이제 책은 이거 랜드프로 기초입문서 준비하셨죠? 자, 책이 1차입니다. 2차 피시면 안 돼요. 자, 책을 몇 페이지 보시냐면 책을 13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책을 134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수가 안 써 있어요. 133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딱 펴집니까? 그럼 거기서 왼쪽 페이지 왼쪽에 조그맣게 파트 1 써 있죠. 파트 1이 뭡니까? 민법 총칙이 있고 파트 2가 뭐예요? 물권법. 파트 3가 이 계약법이죠. 계약법. 여기까지 민법이 끝납니다. 다음 파트 4가 뭐예요? 민사특별법. 아까 5가지 법이 있다 했죠. 이렇게 민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절반이 시험에 나온다 말씀드리고 목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민법 시간에 이게 공부하는 가장 큰 줄거리입니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약간 어려워집니다. 우리 민법 시간에 이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에요. 법률행위 또는 법률 규정 이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돼서 권리가 변동하는 이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이 원인 두 가지 있죠. 원인 두 가지를 약간 어려운 말로 법률 요건이랍니다. 원인 두 가지를 뭐라 불러요? 약간 어려운 말로 법률 요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책에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원인이 있으면 이 결과가 발생하죠. 이 결과를 약간 어려운 말로 법률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겠죠. 원인을 뭐라 불러요? 법률 요건. 결과를 뭐라 부르죠? 법률 효과랍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법률 요건으로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이 두 가지 초록색 이걸 두 가지를 잘 비교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권리 중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는 물권과 채권 위주로 공부하죠. 아까 전에 우리는 이 물권과 채권 있잖아요. 이거 위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리 중에 물권과 채권 이 두 가지 차이점도 지금부터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법률 요건으로서 법률 행위와 규정 이거 구별도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걸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법률 행위란 당사자 의사대로 즉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표현할 때 그걸 법률 행위랍니다. 그럼 반대말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써 있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것도 다 법에 써 있습니다. 법에 써 있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그들 의사에 따라 권리가 표현하면 법률 행위라 부르고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상관없이 권리가 표현하면 법률 규정이라 부릅니다. 이건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연습해 볼게요. 자, 이제 갑이라는 사람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다. 부동산은 보통 우리가 뭐 X, Y, Z로 많이 표시합니다. 시험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 그러면 토지나 건물 생각하면 돼요. 토지나 건물. 그래서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거 을과 10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세요. 그럼 이때 갑이 파는 사람이죠. 파는 사람은 우리가 매도인이라 부릅니다. 반면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 부릅니다. 매도자예요,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그러니까 부동산 학개론과 달라요. 부동산 학개론은 매도자, 매수자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법에서는 매도인이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법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법에서는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표기합니다. 자, 그럼 지금 갑과 을이 X부동산 10억의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럼 이 매매계약은 여기서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행위입니까? 규정입니까? 그럼 자, 둘이 원해서 했나요? 그랬죠. 갑도 X를 10억에 팔 의사가 있고 을도 10억에 살 의사가 있죠. 둘이 원해서 의사에 따라 있으니까 이건 법률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죠? 그 다음 자, 다시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에게 돈 받고 빌려준다. 그걸 아까 임대차 그랬죠. 그래서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돈 받고 빌려주는 거죠. 그때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죠? 임대인. 처음에는 이 용어도 깔립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임대인, 빌려 사용한 자를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갑과 을이 임대차 했죠. 그럼 임대차는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그렇죠. 갑도 빌릴 의사가 있고 을도 빌릴 의사가 있어서 그 두 명이 원해서 했죠. 원해서 했으니까 뭘 한다? 법률 행위. 이것도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시 갑이라는 사람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을 만나서 전세권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갑과 을이 X부동산을 전세권 계약했죠. 그럼 이 전세권 계약은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저 법률 행위입니다. 둘이 원해서 했죠? 누가 강제로 시켰나요? 둘 다 할 의사가 있죠. 의사에 따라서 이것도 법률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니까 여긴 다 지금 법률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잘 찍어야 돼요. 몰라도 눈치, 아, 법률 행위구나 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번에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 K은행을 찾아서 은행으로부터 3억을 빌립니다. 이걸 나중에 금전 소비대차랍니다. 뭘 빌렸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은 담보를 요구하니까 이 갑소유 X부동산에 은행 앞으로 보통 근저당권, 저당권 같은 걸 많이 설정하죠. 자, 그럼 이 저당권 설정은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그렇죠, 행위입니다. 갑은 이 K은행을 원했죠? K은행도 갑에게 저당 설정할 의사가 있잖아요. 둘이 원해서 했죠. 합의가 됐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법률 행위가 된다.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그냥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준다를 증여한다. 둘이 증여했어요. 그럼 X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은 이 부동산을 공짜를 무상으로 이 X를 취득하겠죠. 그럼 여기서 증여는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저 법률 행위죠. 갑도 줄 의사가 있고 을도 받을 의사가 있죠. 둘이 원해서 했잖아요. 이것도 법률 행위가 됩니다. 참 아름답죠? 세상에서 아주 아름다운 단어 증여입니다. 증여. 이것도 둘이 원했으니까 법률 행위가 된다. 근데 자 이번에는 갑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 갑부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아버지에게 X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장남이거든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나 죽으면 이 부동산 장남 너 가져라고 했어요. 그럼 죽으면 가지라 했죠. 그것을 유언으로 증여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우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유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죠. 그럼 유증은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찍지 마시고 자 우리 X를 취득하죠. 그러면 아버지 의사에 따라 취득하죠. 아버지가 너 가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법률 행위가 됩니다. 아버지 의사에 따라서 우리 권리를 취득하죠. 그러니까 이건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 그러니까 증여는 살아생전에 주는 거예요. 살았을 때 주는 거. 유증은 나 죽으면 유언으로 죽으면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둘 다 원했잖아요. 다 법률 행위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갑부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에게 부동산이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갑자기 사망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X를 누구에게 주라고 말한 적이 없죠. 근데 사망하면 그럼 이거 부동산 국가가 뺏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국가는 깡패가 아니에요. 이 부동산이 자식 을에게 상속이 될 수 있죠. 자식 을에게. 그랬을 때 상속받은 사람을 땡 잡은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을 피상속인 그래요. 피상속인. 처음에 용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 피 흘리잖아요. 죽어서 피가 흘렸다.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 상속받은 땡 잡은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아들은 상속 이후에서 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상속은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이건 법률 규정입니다. 아버지가 을 주라고 말했나요? 자식 주란 적 없죠. 근데 아버지가 사망하면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상속법에서 상속순위 1순위가 직계 비속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 주란 적 없지만 그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아버지 의사와 무관하게 넘어가죠. 이게 법률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가 나 죽으면 을 가져 아버지 의사에 따라하니까 법률 행위고, 여기는 갑자기 사망해서 유언을 남긴 적 없어요. 그럼 그 부동산을 자식에게 상속받는 거죠. 이것은 상속법에서 순위에 따라 취득하는 법률 규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 당사자가 원했는가 원하지 않았는가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시 갑이라는 사람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채권자에게 돈을 못 갚아서 이 X 부동산이 경매가 나와서 우리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경락인을 매수인이랍니다. 매수인. 그러니까 매수인이 나오면 이것처럼 매매계약의 매수인인지 또는 경매받은 경락인인지 비교하셔야 돼요. 아무튼 을은 경매로 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경매는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지금 여기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이 됩니다. 경매가가 4억이다. 그럼 둘이 4억으로 둘이 원할 수 있나요? 둘이 4억으로 정할 수 없죠. 을은 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 4억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리고 설마 갑이 설마 내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기를 원할까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법률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에게 X라는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가 국가 공공목적이 필요합니다. 여기 고속도로를 설치해야 돼요. 또는 공원을 설치한다. 국가는 처음에 이 토지를 팔라 그래요. 국가에게 파세요. 그래서 팔 수 있죠. 팔면 둘이 원해서 있으니까 이건 법률 행위가 되는데 갑이 안 판대요. 국가가 싸게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안 팔면 매매가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국가가 강제로 수용합니다. 수용을 공용징수라고 해요. 수용한다. 그럼 이건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그렇죠. 당사자 가부사 무시하고 강제로 뺏어온 거죠. 이것은 법률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은 법에 써 있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매매도 법에 써 있고 임대차도 법에 써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당사자가 원했으면 갑과 을이라면 갑과 을 의사에 따라가면 법률 행위고 갑과 을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가 바뀌면 법률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 중에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이 구별은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법률 효과로서 우리는 권리 중에 물권과 채권 이 두 가지를 주로 공부하죠. 두 가지 차이점을 또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두 가지 차이점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물권이란 보세요. 물건에 대한 권리 말합니다. 다시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리고 이 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맺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걸 약간 어려운 말로 대항력이 있다고 표시합니다. 이 대항력이 엄청 어려운 단어고 오늘 이 단어를 이해하시면 정말 훌륭한 겁니다. 근데 이건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내년 10월 시험 보기 직전까지 말씀드려요. 해마다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물권은 원칙 대항력이 있다. 그 물권의 대표적인 예로서 소유권이라든가 전세권 등이 대표적인 물권이라고 나중에 다 공부합니다. 반면 채권이 있죠. 그럼 채권인데 제가 채를 좀 한문으로 써볼게요. 제가 약간 재수없지만 이게 책임질 책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게 책임질 책자인데 여기에 사람 인자를 쓰잖아요. 그럼 이게 채로 바뀌어요. 채. 이게 채자입니다. 그리고 권자를 약자로 이렇게 권리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채권이란 보세요. 사람 인자죠.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권리입니다. 다시 채권이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권리예요. 그래서 채권은 물건이 아니라 이게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이 채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관계 맺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은 관계 없는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관계 맺은 사람끼리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을 대항력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물권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그걸 대항력이 있다 표현하고 채권은 관계 맺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갑은 누구에게 1억 달러를 할 수 있죠? 오직 을에게만. 관계 맺은 그 사람에게만 1억 달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채권이랍니다. 여기 제3자에게 1억 달러 할 수 있나요? 맞아 죽겠죠?
그죠? 그래서 관계 맺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그 채권을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물권은 달라요, 물권. 자, 갑과 을이 있는데 두 사람이 어떤 물권 관계를 맺어요. 물권 관계. 그럼 관계 당사자는 갑과 을이잖아요. 근데 이 물권 관계는 이 제3자들에게도 물권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한다? 제3자에게 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엄청 어려운 단어고 아무튼 이건 계속 공부할 겁니다. 앞으로는 계속 나와요. 근데 아주 중요하니까 첫날부터 해보는 겁니다. 그럼 자, 지금부터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게 이해 안 돼도 좋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회학은 앞뒤가 없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지만 뒷내용이 나와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또 제일 뒷부분에서 앞내용이 섞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점 알아가니까 오늘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느긋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자, 두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갑 소유 부동산. 이 부동산을 을이라는 사람과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기간 2년을 했고 전세금을 3억으로 정했어요. 자, 그럼 갑이 빌려줬죠. 갑이 소유자죠. 소유자를 전세권 설정자라고 표현합니다. 소유자를 뭐란다? 전세권 설정자. 을은 타인 부동산을 빌렸죠. 그 자를 전세권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용어도 내년 3월까지 이상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자, 시옷 소유자가 설정자입니다. 다시 시옷 소유자가 설정자. 그럼 얘는 뭔가 치되겠죠. 얘를 무슨 권자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을 전세권 설정자, 을을 전세권자로 합니다. 그럼 자, 을은 X부동산을 전세금 3억을 지급하고 2년간 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전세권 등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권리 관계는 등기로 나타나죠. 그래서 을 앞으로 전세권 등기하게 되면 우리 드디어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합니다. 이건 아까 물권 중에 하나죠. 자세한 건 나중에 합니다. 일단 이건 물권이다. 자, 이렇게 했는데 1년 지나서 갑이 X를 팔 수 있죠. 그래서 1년 후에 갑이 X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매를 해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줍니다. 그럼 이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1년 만에 소유자 바뀌었죠. 그래서 병이 새로운 소유자니까 야, 내가 소유자니까 너 그만 부동산에서 너 나가 그래요. 그럼 을은 아직 1년 사용 덜 했죠. 그럼 여기서 을은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가도 될까요? 그렇지, 안 나갈 수 있죠. 이건 누가 안 틀려요. 자, 보세요. 을이 가진 권리는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물권이죠. 물권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그걸 대항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을은 이 계약 누구랑 맺었죠? 갑과 맺었죠. 병과 한 적 없죠. 그러더라도 이 물권이라는 권리는 갑과 맺은 계약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을은 2년이 다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난다. 그리고 을은 기간 끝나면 누구에게 전세금을 받죠? 저 병한테 받습니다. 주기는 갑에게 줬죠. 근데 나갈 때 이걸 전세금을 병에게 받는 겁니다. 신소유자에게. 이것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물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란 이 계약을 갑과 하고 병과 한 적 없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잡아보세요. 그럼 만약 이 X부동산이 시가가 5억짜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병이라면 얼마에 사야 되죠? 우리가 병이라면 얼마에 사야 돼요?
아까 병 내가 3억 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5억에서 3억을 뺀 가격 2억 이하로 사야 돼요. 2억 이하. 그러면 5억의 상꼴이 되는 거죠. 이게 대항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갑과 매진 계약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물권이에요. 물권. 네, 자 이제 똑같은 갑소유 부동산, 제가 부동산이라 해서 부동산 주택이라 한 적 없습니다. 토지 건물이에요. 이걸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 여기랑 똑같이 계약한 2년에 임대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월세가 있는 것과 월세가 없는 것. 월세 없이 보통 보증금이라는 표현하죠. 보증금 3억을 갑에게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까 적으면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 했다? 임대인. 빌려 사용한 자를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용어는 하나씩 익히는 겁니다. 내일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도 반복적으로 보면 익혀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곧바로 임차권이라는 원리를 취득합니다. 임차권. 임차권을 취득하는데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건 채권이라고 나중에 공부해요. 아직 우리 안 했으면 몰랍니다. 이건 채권이라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X를 사용하는데 또 2년 중에 또 1년 만에 갑이 병에게 X를 팝니다. 매매해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줘요. 그럼 소유권 등기를 받으면 이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겁니다. 1년 만에 소유자 바뀌었죠. 그러니까 병이 이제 우리에게 나가. 내가 소유자니까 X에서 나가 그래요. 그럼 을은 아직 1년 사용 덜 했죠. 그럼 여기서 을은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가도 될까요?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자,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병 간 적 없죠? 이건 채권이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보시면 아까 채권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계약 맺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를 대항력 없다고 했거든요. 원칙은 대항력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을은 이 계약을 갑과 했죠. 그러면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건 대항력이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니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 그게 대항력이에요. 그럼 채권은 원래 대항력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채권이 먼저 성립하고 이건 물권이라 했죠? 나중에 성립하더라도 물권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나가 그러면 을은 쫓겨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을은 중간에 쫓겨나죠. 누구 때문에? 갑 때문에. 그러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3억 누구에게 돌려받아요? 갑에게 돌려받습니다. 병에게 달라고 못합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손해를 청구하고 갑에게 3억 받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 이 X가 시가 5억짜리라면 우리가 병이에요. 그럼 우리는 얼마에 사는 거죠? 내가 3억 내주는 거 아니죠? 우리는 원칙적으로 5억짜리를 5억 다 주고 사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병이 5억을 주잖아요. 그러면 갑이 그 5억에서 갑이 을에게 3억을 내주고 을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3억을 받고 나갑니다. 병에게는 어떠한 권리의 주장을 썼어요. 그럼 자 이럴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갑이 나쁜만 먹으면 오늘 아침에 임대차에서 을에게 3억을 받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오늘 오후에 5억에 팔고 등기 넘겨줘요. 그럼 8억 받았죠. 그리고 중국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버려요. 자, 그럼 을은 이 갑과 맺은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못 들어오죠? 그리고 보증금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갑에게 받아야 되죠. 그러면 갑은 지금 한국에 없죠?
그럼 을은 여기 발도 못 디뎌보고 3억을 딱 뜯기는 겁니다. 우리 값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을은 이 부동산에 발도 못 디뎌보고 하루아침에 3억을 딱 고스란히 날리는 거죠. 왜 그러죠? 그렇죠. 대항력 없으니까. 대항력 없으니까 갑이 팔고 도망가면 을은 사용도 못하고 돈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럼 지위가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 임차권은 채권이라 원래 대항력 없거든요. 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 예외입니다. 예외.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이거 예외예요.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민법 621조 1항에서 민법 좀 이따 확인할 거예요. 621조 1항에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하면 누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 임차권, 채권이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 이거 임대인이 해줘야 돼요. 임대인이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귀찮아 안 해줍니다. 막 인감 뜨고 만나고 막 해야 되거든요. 안 해줘요. 귀찮아서. 설사 하라 그래요. 하라 그래도 누구 돈 하라 그래요? 을 네 돈으로 알아서 하라 그래요. 그럼 을이 안 합니다. 이거 할 때 돈 들죠. 나갈 때 말소할 때 또 돈 들어요. 돈이 두 번 듭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안 해주거나 또는 임차인이 안 합니다. 이래저래 이걸 거의 안 하니까 실생활에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우리 5공화국 때, 자, 만약 이 X가 주택이라면 5공화국 때 이 주택, 이게 주택이잖아요. 이게 그럼 주택 임대인, 주택 임차인이죠. 그럼 주택 임차인만큼은 집주인 바뀌어도 안 쫓겨나게 해야지 해서 만든 법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러면 주택 임대차도 등기하면 되거든요. 굳이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요. 열세를 넘겨받고 주민등록 신고만 하면 돼요. 전입신고랍니다. 전입신고. 이 전입신고만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임대인이 해줘야 되죠. 돈이 들거든요. 이건 임차인이 혼자 가서 할 수 있죠. 돈 안 들죠. 이렇게 주택 임차인만큼은 집주인 바뀌어도 안 쫓겨나게 해야지 해서 만든 법이 1980년대에 만든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 등기 안 해도 손쉽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어요. 다음 세 번째, 만약에 X가 상가다. 그럼 얘들이 상가 임대차 했죠. 그러면 상가 임대차도 이거 등기하면 되거든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또 특별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 을이 상가 건물을 인도받아요. 상가 건물 인도받고 주민등록 대신 여기는 사업자 등록이에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입니다. 예외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예외적으로 셋 중에 하나를 통해서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병 그거 알고 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한해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예외적으로 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을은 2년간 안 쫓겨나는 거죠. 그럼 나갈 때 누구에게 3억을 받아요? 저 병에게 받는 겁니다. 그럼 그럼 우리 대항력이 있다면 병은 이걸 책임져야 되거든요, 이걸. 그러죠? 그러면 그럼 5억짜리 부동산 이제 병은 얼마에 사요? 그렇죠. 내가 3억을 내줘야 되니까 여기처럼 2억 이하로 사야겠죠. 내가 3억을 내줘야 되니까 5억에서 3억을 빼서 2억 이하로 사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지금 엄청 어려워요. 이거 보세요. 왜 확정을 짰죠? 확정을 짜?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상관없어요. 나중에 할 건데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 태양 요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 나중에 차근차근 공부할 겁니다. 이건 아마 2월 마지막 날이나 4월 마지막 날에 공부해요. 그걸 벌써 우리가 한번 했잖아요, 이렇게. 이처럼 사유각은 말씀드렸죠? 처음과 끝이 없어요. 오늘 첫날 벌써 뒷내용을 했잖아요, 이렇게. 또 마지막 앞내용이 이렇게 혼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해가 좀 안 되시더라도 좀 참으시고 다음에 할 수 있겠지라고 의연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사유각의 특성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그걸 대항력이 있답니다. 채권은 그 사람, 그 특정인을 채무자 그래요. 채무자 그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관계없는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가 원칙 대항력 없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원칙 대항력이 있어요.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 했습니다. 아무튼 이건 시험 보기 전날까지 제가 계속 하는 겁니다. 어때요? 공부하니까 재밌잖아요. 실생활의 민법은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민법이란 우리 실생활에 발생한 일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실생활 아주 용이하고, 그러니까 모든 법이 10,000원 그랬죠?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이제 아까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 시험이니까 우리 시험.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공인중개사가 뭐 하는 거죠? 공인중개사는 여기 경매나 상속, 수용을 중요한 거 아니죠? 공인중개사는 여기 매매나 임대차, 전세권 이런 걸 중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당연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에서도 법률행위 파트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법률행위가 중요하다. 법률 규정은 물권법에 약간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법률행위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이 법률행위 요건이라죠. 법률행위 요건. 그럼 이제 이런 말이죠. 자, 갑자기 뭐가 복잡한 게 나오네요. 머리 아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지금 양이 많아서 그런 거지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 그래서 오늘 제가 하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또 합니다. 1월달 첫 시간 또 해요. 1월달 둘째 시간 또 합니다. 3월달 되잖아요. 그럼 이건 너무 쉬워서 여러분 쳐서도 안 봐요. 3월달 되면 제가 여기 하잖아요. 그냥 인터넷 강의 틀어놓고 10분간 나가서 커피 마시고 나와요. 그러긴 나중에 쉽습니다. 오늘 처음에 복잡한 거예요. 저는 거짓말 하지 않아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양이 많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어렵다와 양이 많다 분명히 다른 말이죠. 자, 우리 이제 법률행위는 우리 의사에 따라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하죠. 그러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먼저 법률행위 보통 매매나 임대차 계약, 매매 임대차 계약이 성립해야겠죠. 그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아직 성립도 안 했다. 불성립. 또는 부존재한다면 둘 다 성립도 안 했죠? 효력 요건 단계로 넘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 투수가 공을 던져야만 스트라이크 볼을 판단하겠죠. 공도 안 던졌는데 스트라이크 볼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립 요건을 갖춘 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 발생합니다. 먼저 성립 요건 세 가지가 있는데 당모가지에서 당모가지 하세요. 매매라면 매매계약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들이 매매를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마음속에 담아두면 상대방이 알까요? 내 목적,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해야만 알겠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 모구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상대방을 전제로 효력 요건을 유효 요건 같은 말입니다.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럼 효력 요건은 자 먼저 당사자는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리 능력이란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있어요. 아까 업무범에서 전부 노출되면 그때부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다음 의사 능력은 제정신이다. 지금 내가 뭘 하는가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공부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아무튼 뭔가 하고 있죠. 그걸 인식할 수 있는 게 의사 능력이에요. 그리고 회계 능력이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나 혼자 스스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이건 제정신이다 의사 능력. 이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법률의 목적은 자, 네 가지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확가적 타. 그래서 확가적 타 네 가지가 필요하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자, 의사표시는 의사가 내 속마음이죠. 표시가 겉으로 알린 거죠. 이렇게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의사와 표시가 서로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서 의사 형성 과정에 어떤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자,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아무 말 없으면 이 파란색과 이 오렌지색을 다 갖춘 거예요. 그 말은 완전 유효, 완전 정상입니다. 다시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아무 말 없잖아요. 그러면 이 파란색 성립요건과 오렌지색 효력요건을 전부 다 갖춘 거예요. 그럼 이걸 다 갖추면 완전 유효, 완전 정상이라 굳이 법이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니까 굳이 법이 관여할 필요 없어요. 법에서는 이 노란색, 오렌지색 이 요건을 못 갖췄을 때 그 비정상의 법이 관여합니다. 우리가 아파야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듯이 법은 이걸 다 갖춘 정상적인 경우에는 굳이 법이 필요 없어요. 그러죠? 법이 필요 없다 그러죠? 이 중에 하나를 못 갖췄을 때, 결하했을 때 그때 법이 나서서 자,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어떤 건 법에서 무효 사유로 만든 게 있고 어떤 건 법에서 취소 사유로 만든 게 있습니다. 이걸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또 2주 후에 공부할 걸 오늘 하니까 이 사유가 하기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도 꾹 참으시고 들는 겁니다. 지금 포기하면 또 내년에 시험을 1년 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쉽다 했어요. 자, 그럼 효력 요건을 못 갖췄을 때, 결하했을 때 어떤 건 법에서 무효 사유가 있고 어떤 건 취소 사유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무효나 취소가 되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걸 잠깐 먼저 봐볼게요. 자, 어떤 행위가 무효라면 이게 효력이 없다죠.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습니다. 따라서 내 의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면 굳이 이행할 필요 없고 상대방은 나에게 이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처음부터 또한 효력도 없어요. 근데 이행했다 해보세요. 원래는 이행할 필요 없죠. 근데 이행했다면 야, 내 거 다시 돌려줘. 내 거 다시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내가 이행한 걸 다시 받아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예외가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거 1교시에 강강의 신조 뭐라고 외웠는데 그죠? 기억나죠? 강강의 신조.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103조와 104조거든요. 그래서 하필 여러 가지 무효 중에 103조, 104조 무효라면 이행했더라도 이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특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2주에 한다 그래서요.
자, 모든 무효는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했을 때 보통 다른 사이 무효라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필 무효가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 104조 무효라면 내가 준 것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특칙이 나옵니다. 이걸 다음 주에 불법원인 급여라 부릅니다. 반면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효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취소권이 있습니다. 그럼 취소권자가 취소를 할지 말지 여긴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더라도 나에게 유리하면 굳이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럼 유효로 확정이 되니까 이행합니다. 다시 취소권이 소멸하면 이것만 남죠. 그럼 유효로 확정이 돼서 그럼 내 약속한 바를 지켜야 된다. 이행해야 된다. 근데 불리하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취소하면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자 소급 이 말 보셨죠? 그럼 자 우리 생각이 잘 찍어보세요. 그럼 소급이랑 앞으로 올까요? 뒤로 올까요? 다시 소급이랑 앞으로 올까요? 뒤로 올까요? 그렇죠. 뒤로 거꾸로입니다. 자 봐보세요. 이날 어떤 법률행위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후에 그 매매를 취소합니다. 그러면 오늘 취소했지만 일주일 전 이 매매를 취소한 거죠. 그럼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날부터 이걸 무효로 봐버립니다. 이걸 매매 행위 시로 소급한다고 표현해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그럼 무효가 됐잖아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요. 다시 취소하면 무효가 됐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와서 아직 의무를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로 확정된 겁니다. 근데 취소는 일단 유효거든요. 그럼 여기 취소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 그래서 취소하면 결국 무효가 되고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가 되니까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와 취소 그 효과를 먼저 좀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당사자는 권리 능력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있다 했어요. 의사 능력은 제정신이다. 그럼 이 요건을 결하했다. 이걸 결하한 것을 의사 무능력이랍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뭘 하는가 인식력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깐난아기 젖먹이유아는 내가 지금 똥을 싸는지 밥을 먹는지 알 수 없죠. 그 자를 의사 무능력자. 또 완전히 정신중환자가 있어요. 우리는 다 능력 있죠. 우리 정상이죠? 근데 보세요. 어제 내가 친구 만나서 술을 아주 만취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호프집 카드 전표가 나오네? 그럼 거기 갔단 말이죠. 근데 나는 거기 간 기억이 안 나요. 그 만취자. 그럼 여러분들 잠시 어젯밤에 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뭘 하는지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끔은 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아무튼 이자들은 정신중환자나 젖먹이유아나 만취자가 의사 무능자고 이 상태에서 한 행위는 둘 중에 무효 사유에 속합니다. 그 다음 행위 능력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할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요건을 결하했다. 그 자를 여기 제한 능력자랍니다. 이 사람 말 그대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자들은 일반인보다 능력이 약간 모자라요. 그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능력을 좀 제한시켜 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 뒤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어요. 법정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들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속합니다. 자, 그럼 제한능력자는 일반인보다 능력이 약간 모자라요. 그 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좀 모자라니까. 그럼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원래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문서에 없어요. 자세히 없어요. 자세히. 원래 시험 범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고 다른 법을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잠깐 말로 표현해 드릴게요. 자, 미성년자는 법마다 다 다릅니다. 법마다. 나이가 획일적인 게 아니에요.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 만 19세부터 성년자가 됩니다. 예전에는 20세가 성년이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이걸 19세로 낮췄어요. 민법에서. 현재는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입니다. 다음 이 단어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네,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약간 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뭐 질병, 노령, 장애, 기타 사유로 사무 처리 능력이 완전히 결여됐다. 사무 처리 능력이 현저히 지속적 결여됐다. 그 사람을 법원에 들어가면 잘 보세요.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한다는 심판을 합니다. 법원에서. 그럼 그 심판받은 자를 심판받았다가 수동이라 피를 써서 피성년 후견인 그래요. 다시 잘 보세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 결여된 자를 법원에 들어가면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한다는 심판을 합니다. 그럼 그 심판받은 자를 받았다가 수동 피를 써서 피성년 후견이랍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능력이 좀 부족해요. 일반인보다. 완전히 결여된 게 아니라 사무처리 능력이 약간 부족하다. 이 자를 법원에 들어가서 법원에서 잘 보세요. 한정 후견 개시한다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거 받아야만 제한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받았다가 피니까 피를 써서 피한정 후견이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공통점은 뭘 받아야 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능력이 아무리 없더라도 이거 받지 않으면 정상인이에요. 차이점은 이 능력이 지속적 결여, 이는 좀 부족하다. 그럼 이 사람의 상태가 더 나쁘네요. 이 세 가지가 제한능력자고 이 자에게는 뭐 할 수 있다? 무효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취소. 우리 책이 없으니까 제가 잠깐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기본서에 나중에 1월 달에 볼 책 기본서에 있을 겁니다. 원래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이거. 자, 우리 민법 제4조 성년이 있는데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 그럼 5조 미성년 능력 있나요? 미성년자가 법률행 하면은 누구 동의? 법정 대리 보통 부모님, 친권자, 부모님 또는 친권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이걸 1항이라고 하거든요. 2항에서 전항이란 1 빼면 1항입니다. 전항이 뭐예요? 1 빼면 1항. 1항 규정에 위반한 행위, 그 말은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행위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중학교 2학년짜리겠다. 중학교 2학년짜리. 얘가 핸드폰 사러 갑니다. 핸드폰 사러 가면 핸드폰 가게에서 뭘 받으러 그래요? 그렇죠. 부모님 동의서 받아야만 핸드폰을 파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거 동의 안 받으면 나중에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골치 아픕니다. 여기 골치 아파요. 그래서 취소 안 당하려고 이걸 받고 파는 겁니다. 받으면 취소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5조는 우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나중에 기본서에 나온다 그랬어요. 이 밑에 두 가지는 용어만 그냥 좀 아시면 돼요. 이거. 자, 빨리 볼게요. 자, 성년후견 개시는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급박 사유로 인한 정신취약으로 사문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중간 생략, 성년후견 개시 뭐 한다? 심판한다. 그럼 심판받은 자를 피성년후견이
한정우견은 자 1항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 급박과 사유를 한 정치약으로 사문 처리할 여기 능력이 좀 부족하네요. 모자라네요. 그래서 중간생략 한정우견 개시 심판을 한다. 그럼 심판 받은 자를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다 무슨 사유? 취소 사유가 있다. 취소 사유. 그 중에 시험은 이 5조를 냅니다. 이거. 여기는 어려워서 시험에 잘 안 내요. 아니, 안 내면 안 내요. 시험 여기 미성자 이것만 냅니다. 기본선제다 이거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자 무효사유 하나와 취소사유 하나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당사자 편에서 무효사유 하나 의사 능력이 있고 취소사유가 제한 능력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용어는 좀 나중에 자세히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0분 쉬가시고 이제 목적 파트 이쪽을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채널 고정.